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7주차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잖아요. 다음 주부터. 그래서 미생물학 중간고사 기간에는 중간고사 대신에 레포트를 제출받으려고 합니다. 레포트를 제출해 주시고 주제와 기간은 다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트톡에 공지를 할 테니까요. 그때 맞춰서 기간 내에 꼭 내주셔야 하니까 내주시고요. 혹시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또 히트톡이나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7주차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주차 내용은 내용이 길지는 않아요. 미생물의 분류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189쪽에 있고요. 미생물의 분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생물의 분류를 다루는 학문을 분류학이라고 하고요. 분류학의 목적은 생물을 종류별로 나누는 것이며 이는 생물군 사이의 연관성을 확립하고 이들을 구별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구상에는 1억 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생물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아직 10%도 채 발견되지 않았으며 분류 및 동정이 이루어진 것은 이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분류학은 이미 분류된 생물을 동정할 때 공통 기준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특정한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의심되는 세균을 환자에서 분리하였을 때 분류한 균주의 특징을 기존에 분류된 세균의 특징 목록과 비교하여 분리균주를 동정합니다. 분류학은 또한 과학자들이 공통 언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도구를 제공합니다. 현대 분류학은 흥미롭고 역동적인 분야입니다. 심지어 유전체 전부의 DNA 염기서열을 빠르게 결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분류학과 진화학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장에서 여러 가지 분류 체계와 분류에 사용되는 다양한 기준, 이미 분류된 미생물의 동정에 사용하는 검사법 등을 살펴볼 것이고, 미생물 뉴스가 나오는데요. 좀 볼게요. 유행병의 확산. 모니카 잭슨은 32세로 네바다주 르노시에서 텔레비전 방송국 조연출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니카는 동네 병원에서 담당 의사와 진료 상담을 했습니다. 모니카는 지난 12시간가량 설사 증세가 있고 어지러우며 복부, 경련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피곤함을 느끼고 미열이 났고 잠시 괜찮았다가 갑자기 심하게 아픈 증상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모니카는 친한 친구도 전날 함께 점심 식사를 한 다음 같은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의사에게 말했고 의사는 병원 실험실에 모니카의 대변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실험실에서 대변에서 병원균 세균을 찾기 위해 그냥 그람 염색을 할 수는 없고 대변에서 직접 그람 염색을 하면 무수한 그람 음성 막대균이 나타나 이들을 서로 구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변 샘플을 선택배지나 분별배지를 배양해서 여기에 포함된 세균을 구분해 주어야 합니다. 모니카의 대변 샘플은 비스무스 아왕산 한천배지에서 배양되었고 24시간 후에 한천배지 위에 검은색 콜로니가 나타났습니다. 비스무스 아왕산 한천배지는 그람 양성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그람 음성 세균을 구별하는 데 사용합니다. 모니카의 대변 시료를 배양하여 살모넬라 세균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살모넬라 속에는 살모넬라 엔테리카, 살모넬라 몽고리, 살모넬라 엔테리카, 살모넬라 봉고리 단 두 종만이 존재합니다. 살모넬라 속에는 살모넬라 엔테리카, 살모넬라 몽고리 단 두 종만이 존재합니다. 모니카의 감염증은 살모넬라 엔테리카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살모넬라 엔테리카는 2,500여 종 혈청형이 존재하며
이들이 모든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온 검사 결과를 통해 모니카의 주치의는 네바다주 보건당국에 모니카의 진단 내용과 모니카의 친구 또한 같은 증상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렸다. 보건당국에서는 혈청형을 확인하여 한 가지 오염원에서 유행병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유행병이 발생했다면 해당 오염원을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살모넬라 혈청형은 이전에 분리된 혈청형에 대한 항혈청을 이용해서 동정할 수 있다. 보건당국에서는 해당 혈청형을 동정하여 모니카와 그 친구가 살모넬라 테네세 세균에 감염된 것을 밝혔다. 보건당국의 전화가 쇄도하면서 27건의 추가 살모넬라 테네세 감염이 네바다주 전역에 걸쳐 보고되었다. 29명의 감염 환자 각각에서 분리된 살모넬라 균주를 주 보건당국 실험실에 보내서 DNA 지문 검사를 의뢰했다. DNA 지문은 질병통제예방센터로 보내졌고 CDC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각 살모넬라 DNA를 비교함으로써 29건의 살모넬라 테네세 유행병 사례가 모두 동일한 균주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고자 했다. 이만큼 CDC는 20개 주에서 400개 넘는 시료를 받았고 이는 전국적 유행병의 잠재적 발발을 시사한 것이다. 아래는 모니카의 살모넬라 DNA를 다른 환자의 시료와 비교한 그림. 이번 대유행이 초기에는 날계란을 먹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모넬라 테네세 감염이 집중적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고 환자들과 임의로 선택된 비감염자들에게 그들이 먹은 음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환자 중에는 날계란이 들어간 쿠키 반죽을 조리되지 않은 채 먹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훨씬 많았고 CDC에서는 쿠키 반죽에 의한 발병 균주에는 다른 살모넬라 테네세 균제가 지금의 유행병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균주는 튀김을 찍어 먹는 식물성 소스 등 여러 식품에 널리 사용되는 감미료인 가수분해된 식물성 단백질과 연관이 되었다. 모니카와 친구도 아프기 전날 이런 음식을 먹었다. CDC 및 FDA와 공조하여 제조사는 문제의 가수분해 식물성 단백질 제품을 시장에서 회수하였다. 모니카와 그 친구는 며칠이 지나지 않아 완전히 회복되었다. 살모넬라가 여러 음식을 통해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살모넬라 감염원을 정확하게 추적하여 알아내는 것이 꼭 필요하다. 살모넬라 감염으로 인해 미국에서 해마다 1,400만 명이 식중독에 걸리고 700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전 세계의 공중보건 실험실에서 여러 살모넬라 균주를 구별하기 위해 DNA 지문법을 널리 사용하고 있다. 핵산 증포법은 매우 민감하고 특이적인 반응이어서 균주마다 적절한 프라이머나 탐침을 제작해야 한다. 짧은 핵산 서열이 아닌 전체 유전체에 대한 RFLP를 비교한다면 DNA 지문으로 균주의 종류를 알아낼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대통 발생학적 유형 관계에 대한 연구입니다. 일단 이것은 분류학이고 생물을 분류하는 과학이라고 합니다. 생물에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고요. 생물을 동정할 때 공통 기준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계통 분류학이라고 합니다. 계통 분류학은 생물이 진화해온 과정을 추적하는 학문이고요. 생물 중 전수 조사는 2001년에서 25년까지이고 향후 25년 동안 지구상의 모든 생물종을 동정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균의 분류학적 위치를 보면요. 1735년에
식물계와 동물계가 나눠졌고요. 그리고 1857년에 세균과 진균, 식물계에 포함시키게 되었고요. 1866년에 세균, 원생동물, 조류, 균류를 포함하는 원생동물계를 제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937년 핵이 없는 세포를 구분하기 위해 원생동물 용어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1959년 진균계 이게 이제 독립이 됐고, 1961년에 원생생물은 핵 물질이 핵막으로 둘러싸이지 않는 세포라고 정의를 했고요. 1968년에 원핵 생물계가 독립했습니다. 그리고 1969년에 5개 분류 체계가 이제 확립이 됐죠. 자, 그래서 다음을 보면요, 생물의 3영역 이렇게 되어 있고요. 리보솜의 형태가 모든 세포에서 동일하지 않다는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세포의 유형을 3종류로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리보솜은 모든 세포에 존재하기 때문에 세포들을 서로 비교하기에 좋은 기준이 됩니다. 서로 다른 세포에서 리보솜 RNA의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비교한 결과 3종류의 뚜렷이 구별되는 세포 종류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핵생물과 2종류의 서로 다른 원핵 생물로 하나는 진정세균이고 하나는 고세균입니다. 그래서 1978년에 우주는 3가지의 세포 종류를 개보다 상위인 영역으로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우주는 고세균과 진정세균은 모양이 비슷하긴 하지만 진화적 계통수에서 서로 다른 영역에 놓인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새 영역 내에서 생물들은 세포의 종류에 따라 구별이 되고 rRNA의 차이와 더불어 새 영역은 막 지질 구조와 tRNA 분자, 항생제에 대한 민감성 등의 차이를 보입니다. 자, 그림 7-1 생물의 3영역 체계를 보면요. 왼쪽에 진정세균 영역, 가운데에 고세균 영역, 오른쪽에 진핵세균 영역이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진정세균 영역은 미토콘드리아, 남세균, 엽록체, 가변세균, 그럼 양성세균, 그리고 소모토가 이런 이제 영역 안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고세균 영역에는 메탄생성균, 초염균, 초호열균이 있고요. 그리고 진핵생물 영역에는 진균, 동물, 그리고 아메바, 점균, 식물, 녹조, 그리고 선모충, 와편모충, 규조, 유글레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메탄 생성균을 보면요, 이산화탄소와 수소를 이용하여 메탄을 생성하는 절대 생물이고요. 극호염균, 생존에 고농도의 염분을 필요로 하는 그 균이고, 극호열균, 매우 높은 온도에서만 정상으로 성장하는 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영역 사이의 진화적 연관성은 현대 생물학의 주요한 연구 주제이고요. rRNA 분석에 기반하여 볼 때 세 가지 세포 계통은 35억 년 전에 세포가 만들어지면서 출현하는 것이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의 세포가 고세균과 진정세균, 진핵세포의 핵질이 된 것이고, 세 종류의 세포 계통은 서로 격리되지 않았고
수평 유전자 전달 과정이 이들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유전체 전부를 분석한 결과 각각의 영역은 다른 영역과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었고, 진정 세균인 서모토가 유전체에서 4분의 1 정도는 고세균에서 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유전자 전달은 진핵생물 숙주와 원생생물 공생체 사이에서도 나타납니다.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화석은 35억 년 전에 35억 년 이전에 살았던 원, 어, 원핵세포의 잔해입니다. 진핵세포는 더 최근인 약 25억 년 전에 진화를 했습니다. 내부 공생설에 따르면 진핵세포는 원핵세포들이 서로 같은 세포 안에서 함께 살았고, 내부 공생설에서 유래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진핵세포의 세포 소기관과 원핵세포 사이의 유사성은 내부 공생적 관계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세포의 기원이 된 세포는 원핵세포이고요. 원형질막이 안으로 접히면서 핵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 지금의 핵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표 7-1번은 고세균과 진정세균, 진핵세포의 특징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거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포의 종류, 세포벽, 막지질, 그리고 단백질 합성 과정의 첫 번째 아미노산, 항생제 감수성, rRNA 고리, tRNA에 흔히 나타나는 가지 사슬에 대해서 비교한 표입니다. 고세균은 원핵세포이면서 세포벽이 펩티도글리칸을 포함하지 않는 성분이 다양하게 되어 있는 세포벽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글리세롤의 에테르 결합으로 구축된 가지 달린 탄소 사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아미노산은 메티오닌이 되고, 항생제 감수성과 rRNA 고리, tRNA에 흔히 나타나는 격가지 서열은 없습니다. 진정세균은 원핵세포이면서 펩티도글리칸을 세포벽이 포함하고 있고요. 글리세롤의 에스테르 결합으로 부착된 가지 없는 탄소 사슬로 막지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백질은 포밀 메티오닌이고요. 그리고 항생제 감수성과 rRNA 고리, tRNA에 흔히 나타나는 격가지 서열은 있습니다. 그리고 진핵생물은 진핵세포이고요. 세포벽은 성분이 다양한데 탄수화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리세롤의 에스테르 결합으로 부착된 가지 없는 탄소 사슬로 구성이 되어 있는 막지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미노산은 메티오닌이 되겠고요. 항생제 감수성, rRNA 고리, tRNA에 흔히 나타나는 격가지 서열은 있고요. 항생제 감수성과 rRNA 고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포와 진핵세포의 비교를 보면요. 이거는 예전에 1학기 때도 한번 했으니까 또 같이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는데, 원핵세포는 하나의 원형 일부에서는 두 개의 원형 선형인 경우에도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핵세포는 선형이고요. 진핵세포 소기관은 DNA를 원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톤은 고세균에 히스톤이 있고, 진핵세포와 진핵세포 소기관을 보면요. 진핵세포에는 히스톤이 있고 진핵세포의 소기관에는 히스톤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합성의 첫 번째 아미노산 보면 원핵세포는 포밀 메티오닌은 진정세균이 그리고 메티오닌은 고세균이 이렇게 만들고 있고,
진핵세포는 메티오닌, 진핵세포의 소기관은 포밀메티오닌이 되겠습니다. 리보점의 크기를 보면 원핵세포는 70S, 그리고 진핵세포는 80S, 진핵세포의 소기관은 70S가 되겠습니다. 증식을 보면 원핵세포는 이분법, 그리고 진핵세포는 유사분열, 진핵세포 소기관은 이분법으로 이제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림 7-2의 진핵생물의 기원에 대한 모형을 보면요.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원연질막이 함입되면서 핵막과 소포체가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rRNA 서열 등의 유사성은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가 내부 공생 원핵생물에서 유래되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책은 194쪽이 되겠고요. 네, 핵질이 된 세포는 세포 소기관으로 변한 내부 공생세포가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원래의 숙주 역할을 제공을 했고요. 현재 진핵세포 안에서 살고 있는 원핵세포의 예가 그림 7-3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남세균과 같은 세포와 진핵생물 숙주는 서로의 생존에 꼭 필요한 존재이고요. 자, 그래서 7-3번 그림을 보면요. 진핵생물 숙주와 세균이 생존에 서로 꼭 필요하게 이제 살아가고 있고요. 이제 어떻게 진핵세포가 진화되었음을 알려주는 생생한 사례로 볼 수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력 연구는 개체 사이의 진화 과정은 물론 서로의 관계를 밝히는 도구가 되었고요. 지금도 매일 새로운 생물이 발견되고 있으며 분류학자들은 계속해서 계통 발생학적 연관성을 반영하는 자연 분류 체계를 찾고 있습니다. 네, 처음으로 이제 나오는 개통수는 각 종은 조상의 특징 가운데 일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해당 범주에 속하는 생물들이 공통조상에서 진화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공통적인 특징에 따라 생물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구조적 특징, 화석, rRNA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이 이제 그림 7-4A번 보면 화석화된 원핵 생물입니다. 세균 군락이 스트로마톨라이트라 불리는 바위기둥 모양을 형성하고 있고요. 3000년 전부터 자라기 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버 7-4번의 비버는 화석화된 원핵 생물인데요. 20억 년 전에 번성했던 화석화된 스트로마톨라이트의 단면입니다. 그리고 7-4번의 C는 화석화된 원핵 생물인데요. 남아프리카의 선 캄브리아기 초엽 35억 년 전의 막대기 모양의 원핵 생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물의 분류가 되겠는데요. 살아있는 생물은 비슷한 특징에 따라 분류하며 그 생물은 고유의 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생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분류법과 명명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물의 학명. 일반명은 언어에 따라 다양하게 되고 지역에 따라 다양하고요. 이명법은 속명과 종명을 합쳐서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전 세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에스체리차 콜라이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 이런 식으로 이제 푸는 거고요. 그리고 분류체계. 분류체계는 모든 생물은 특정 분류체계에 따라 일련의 하위 집단들로 범주화될 수 있습니다. 린네는 동식물을 분류하면서 이와 같은 분류체계를 세웠습니다. 진핵생물 종은 서로 교배할 수 있을 만큼 가깝게 연관된 생물의 집단이고요. 그리고 속은 특정한 부분에서 서로 다르지만 연관된 계통을 속하는 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참나무 속에 있는 떡갈나무와 신갈나무, 굴참나무 등의 모든 종류의 참나무 종류가 속해 있고요. 각각의 참나무 종들이 서로 조금씩 다르지만 이들은 모두 유전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몇몇 관련 속이 종이 속을 이루듯이 서로 연관된 속들이 모여 과를 이룹니다. 유사한 과들은 또 목을 형성하고 유사한 목들이 모여 강을 이룹니다. 연관된 강은 또한 문을 구성하는데 따라서 특정한 개체는 속명과 중명을 지니는 동시에 특정한 과목 강문을 속하게 되고요. 상호 관련된 모든 문들은 개를 이루고 관련된 개들은 하나의 영역으로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 7-5번의 분류체계를 보면요. 여기서 아까 방금 나온 것처럼 종, 속, 과, 목, 강문, 개, 그리고 영역, 모든 생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림은 참고해서 보시고요. 원핵생물의 분류인데요. 원핵생물 종은 유사한 형질을 지닌 세포의 집단이고요. 배양은 실험실 내에 배지에서 이제 성장시키는 것을 말하고요. 클론은 단일한 모세포에서 유래한 세포의 집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균주는 클론 가운데 유전적으로 다른 세포를 얘기합니다. 그림 7-6은 원핵생물의 계통 발생학적 유형관계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진정세균과 고세균에 대해서 나와 있고 요거는 앞에서도 나왔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요. 진핵생물의 분류입니다. 진핵생물 종은 서로 교배할 수 있을 만큼 가깝게 연관된 생물의 집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진핵생물은 1969년 단세포성 생물이 대부분인 단순한 진핵생물들을 원생생물계로 분류를 했습니다. 원생생물계는 따라서 여러 다양한 생물을 아우르는 집단이고 역사적으로 다른 진핵생물에 속하지 않는 생물들을 원생생물계에 모아두곤 했습니다. 대략 20만 종의 원생생물이 지금까지 동정되었는데 이들이 생물이 영양 공급을 이용하는 방식은 매우 광범위해서 광합성 생물에서부터 절대 세포 기생생물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리보좀 RNA 염기설 분석을 통해 이처럼 다양한 원생 생물을 공통 조상에서 유래한 후손들끼리 범주화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다른 진핵생물의 계에 속하지 않는 생물들을 원생생물계에 모아두곤 했고요. 대략 20만 종의 원생생물들이 지금까지 동정되었는데 이들 생물이 영양 공급을 이용하는 방식은 매우 광범위해서 광합성 생물에서부터 절대 세포 내 기생생물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리보좀 RNA 염기설 분석을 통해 이처럼 다양한 원생생물을 공통조상에서 유래된 후손들까지 범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단순한 진핵생물에서는 특성에 따라 원생동물로 분류되었던 생물들을 지금은 유전적으로 연관된 집단인 분기군으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편의상 원생 동물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할 것이며, 이때 원생 생물은 단세포 진핵생물 및 이들과 가장 가까운 유형관계를 갖는 생물을 뜻합니다. 자, 그리고 동물계를 보면 다세포이고요. 세포벽은 없고 화학, 종속, 영양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식물계는 다세포, 섬유소, 세포벽을 가지고 있고 광독립, 영양을 합니다. 그리고 진균계는 화학, 종속, 영양 생물이고요. 그리고 단세포, 다세포로 되어 있고 키틴질 세포벽을 가지고 있으며 포자 또는 균사 조각에서 발생을 합니다. 원생동물계는 다른 진핵생물의 계에 속하지 않는 생물들을 모아둔 집단이고요. rRNA 염기설 분석을 통해 분기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분류입니다. 바이러스 종은 특정한 생태 지위를 지닌 형질이 비슷한 바이러스 집단입니다. 자, 그리고 미생물 동정과 분류법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분류는 관련된 종으로 묶는 작업이고요. 이미 알려진 생물의 특징에 대한 목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정은 미지의 생물의 특징을 알려진 생물의 특징과 비교하는 작업이고요. 그리고 임상미생물학 같은 과목에서 실험실에서 이제 동정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미생물의 동정과 분류법에서 형태적 특징으로는 진핵생물들을 동정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분별 염색으로는 그람 염색, 그리고 항산화 염색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화학 검사법으로는 세균이 가진 효소의 활성을 이용해 세균을 구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 7-8번을 보면요. 대사적 특징을 이용한 장내세균 일부 속의 동정입니다. 일단 저 땅을 발효할 수 있는가? 내로 가면 시트르산을 유일한 탄소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여기서 또 내로 가면 아세토인을 생성하는가? 네, 아니요에 따라서 엔테로박터나 시트로박터 이렇게 되고요. 설탕을 발효할 수 있는가? 여기서 네, 아니요에 따라서 이콜라이 그리고 에스체리차 속이 되겠죠.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 저땅 발효를 못한다 해서 시트르산을 유일한 탄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이렇게 네로 하면 살모넬라가 되겠고 그리고 아니요를 하면 시겔라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장내세균 일부 속을 동정을 할 수 있고요. 다음에 그림 7-9번 보면 세균 신속 동정법의 일부 일종인데요. 1번 하나의 플라스틱 관 안에 15종의 생화학 검사가 가능한 배지가 들어있고요. 이 관에 미지의 장내 세균을 접종을 합니다. 그러면 배양한 다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포도당, 기체, 라이신, 오르니틴, 이산화황, 인톨, 아도니톨, 저당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쭉 여러 가지 생화 검사가 가능한 물질들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접종 후에 양성 반응을 보이는 검사에는 동그라미 표시가 이제 되어 있고 각 검사 결과를 더하여 코드 번호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검사 결과 계산한 코드 번호를 컴퓨터상의 목록과 비교해서 검사한 생물이 시트로박터 플레온디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혈청학입니다. 혈청학은 혈액과 혈액에서 나오는 면역 반응을 연구하는 학문이고요. 미생물은 항원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즉 동물의 몸 안으로 들어간 미생물은 항체 형성을 이제 촉진하게 되고요. 항체는
혈액을 순환하는 단백질로 자신의 생성을 유발한 세균과 매우 특이적으로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알려진 항혈청에 미지의 세균이 결합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은 슬라이드 응집 검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7-10번은 슬라이드 응집 검사 그림이 나와 있고, 왼쪽은 양성 반응, 오른쪽은 음성 반응 그림인데요. 이제 A번 양성 반응을 보면 양성 반응에서 보이는 알갱이는 세균이 뭉치면서 응집되면서 나타나는 것이고, B번 음성 반응에서는 세균은 여전히 식염수와 항혈청 혼합액 속에 골고루 퍼져 있는 그림,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소 면역 분석법인데요. 이것은 이제 빠르고 컴퓨터 스캐너로 검사를 이룰 수 있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효소 면역 분석법은 영어로 그 엔자임 링키드 이뮤노 솔벤트 에세이 엘라이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직접 엘라이저에서는 알려진 항체 여러 종류를 마이크로 플레이트에 있는 각각의 구멍에 부착시킨 다음에 여기에 이제 미지의 이제 세균을 감염시키고 종류를 알 수 있는 항체와 다른 세균 사이의 반응 여부를 바탕으로 세균을 동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에이즈 검사에서도 엘라이저를 이용해서 혈액에 에이즈가 일어나는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존재 여부를 검사를 합니다. 그림 7-11이 엘라이저 검사를 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A번은 연구원이 마이크로 피펫으로 엘라이저 검사용 마이크로 플레이트의 검체를 첨가하고 있고요. 오른쪽은 엘라이저 검사 결과를 컴퓨터 스캐너로 판독한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다른 혈청학적 검사법으로 웨스턴 블러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자의 혈청에 포함된 항체를 검출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 7-12번의 웨스턴 블러팅 사진을 보면요. 1번 라임병이 의심되는 환자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단을 합니다. 혈청에 들어있는 보렐리아 단백질을 전기용동으로 분리를 하고요. 단백질은 젤의 전류가 흐르면 전하량과 크기에 따라서 서로 다른 속도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단백질 D를 니트로스 셀룰로스 필터에 블로팅하여 옮기게 되고요. 각각의 단백질 D는 특정 단백질 분자들이 함께 이동하여 형성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아직 단백질 D가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3번 단백질이 젤에 있었던 위치 그대로 필터에 옮겨져 있고, 필터를 먼저 환자의 혈청으로 씻어낸 다음에 효소가 표지된 사람 항체를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효소의 기질을 여기에 첨가하면 특정한 항원에 결합한 환자의 항체가 색을 나타내게 되고요. 검사 결과를 판독한다. 표지된 항체가 필터에 달라붙으며 의심되는 미생물이 존재하는 증거가 되고요. 이 경우에는 보렐리아가 환자의 혈청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다음은 파지 유형 분석입니다. 혈청학적 검사와 마찬가지로 파지 유형 분석 또한 세균 사이의 유사성을 확인합니다. 두 가지 검사법 모두 질병의 대량 발생의 원인과 경로를 추적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파지 유형 분석은 대상이 되는 세균이 어느 파지에 민감한지를 결정하는 분석 방법이고, 박테리오 파지는 감염시킨 세균 세포를 대체로 용균시키는 세균 바이러스입니다. 파지는 특정한 몇몇의 종을 감염시키거나
심지어 한 종 내에서도 특정한 균주만을 감염시키는 등 고도의 숙주 특이성을 지닙니다. 하나의 세균 독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파지에 감염될 수 있으나 같은 종에 속하는 또 다른 균주는 이들 두 종류의 파지와 더불어 세 번째 파지에도 감염될 수 있는 등 균주에 따라 파지에 대한 민감성이 다릅니다. 박테리아 파지에 대해서는 10장에 더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요. 식품 매개성 감염의 원인은 파지 유형 분석을 통해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세균으로 완전히 뒤덮인 한천 배지를 이용하는데 여기에 서로 다른 유형의 파지를 한 방울씩 떨어뜨리고 이 세균 세포를 감염시켜 용균시킬 수 있는 파지를 떨어뜨린 곳에는 세균이 자라지 못해 투명한 용균판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글이 7-13의 살모넬라 엔테리카의 특정 균주에 대한 파지 유형 분석이라는 사진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래서 검사 대상 균주의 배양 접시 전체를 키우게 되고 박테리아 파지가 형성된 플락이 있는 부분 거기는 해당 균주가 이들의 파지 감염에 민감하다는 뜻을 나타내고요. 파지 유형 분석을 이용하여 살모넬라 엔테리카의 혈청형과 포도상 구균의 유형을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동 세포 측정이 되겠습니다. 유동 세포 측정. 유동 세포 측정은 종 간의 전기 전도성 차이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고요. 어떤 종은 형광을 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항체와 형광 염료를 결합하여 세균을 선택적으로 염색하기도 합니다. 네, 요거는 이제 그 장비를 이용해서 재는 것이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그 측정하려고 하는 세포나 세포 같은 것들에 이제 형광 염색을 이제 염색시키고 형광을 염색을 시키고 그 형광을 측정해서 세포가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실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책에는 DNA 염기 조성이라는 방법이 또 나오고요. 분류학자들은 생물의 DNA 염기 조성을 활용하여 유형 관계를 알아낸다. 염기 조성은 대체로 G, C 함량을 백분율로 나타내고 이론적으로 단일 종의 염기 조성은 일정합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종의 GC 함량을 비교하면 종들 사이의 유형 관계 정도를 알아낼 수 있고요. DNA에서 구한위는 시토신과 상보적으로 나타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DNA상에서 아데닌은 티민과 상보적이고 따라서 DNA 염기에서 GC 염기쌍의 백분율은 AT 염기쌍의 백분율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밀접하게 연관된 두 종의 생물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 DNA에서 염기쌍의 비율이 유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GC 염기쌍의 백분율 차이가 10%를 넘으면 그렇다면 이들 두 개의 객체는 연관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두 개의 생물에서 GC 백분율이 동일하더라도 이들이 반드시 밀접하게 연관된 것은 아니고 이들의 계통 발생적 유형 관계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에는 다른 자료의 뒷받침이 필요로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DNA 염기 서열의 비교는 알려진 종의 재분류와 새로운 종의 확인에 있어 커다란 진보를 이끌어 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유전학 여기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방금 얘기했던 이제 DNA 염기 조성 요거에 따라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DNA 지문 조사법
한 생물의 DNA 전체 염기 서열을 결정하는 것은 엄청난 시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직 실험실 동정법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 요소를 이용해서 서로 다른 생물의 염기 서열을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제한 요소는 DNA의 특정한 염기 서열을 절단하여 제한 요소 조각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방법을 통해서 제한 요소 처리한 조각을 전기 용동을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요거는 뒤에 그림이 나올 겁니다. 네, 다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서로 다른 생물의 제한 요소 조각의 수와 크기를 비교하면 이들 사이 유전적 유사성과 상이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전기영동 패턴, 즉 DNA 지문이 비슷할수록 생물 사이의 유형관계도 더욱 밀접한 것으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rRNA 서열 결정 이런 방법이 있고 핵산 증폭 검사 PCR 방법이 있습니다. 미생물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배양되지 않는다면 전염병의 원인이 되는 생명체는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요. 이때 PCR 방법을 통해서 검사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이제 실험적으로 실습 시간이나 학교에 장비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때 좀 참고를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 7-14번에 DNA 지문이 나오는데요. 7종의 서로 다른 세균에서 DNA를 추출해서 동일한 제한 요소를 처리하고선 각각의 효소 반응액을 아가로즈 젤에서 다른 홈에 이제 넣게 됩니다. 그리고선 젤에 전류를 흘리면 DNA 조각은 크기와 전하량에 따라서 분리가 되고요. 형광 염료로 DNA를 염색하면 자외선 아래에서 DNA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영동줄에 서로 비교하면 2번, 3번과 4번, 5번 그리고 1번, 6번의 시료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해당 시료에 포함된 세균들이 같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핵산 혼성화가 나옵니다. 이중나선 DNA 분자에 열을 가하면 염기 사이의 수소 결합이 끊어지면서 상부적인 가닥이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분리된 단일 가닥을 서서히 식히면 이들 가닥은 다시 합쳐져서 원래와 똑같은 이중나선 분자를 형성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두 종의 생물에서 DNA 가닥을 분리한 다음에 이 기법을 적용한 두 생물의 DNA 서열 사이의 유사도를 결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기법을 핵산 혼성화라고 합니다. 이 방법은 두 종의 생물이 서로 비슷하거나 유형관계가 있다면 핵산 서열의 상당 부분 또한 비슷할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에 두고 있고요. 한 생물에서 분리된 DNA 가닥이 다른 생물의 DNA 가닥과 혼성화되는 정도로 유사성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혼성화 정도가 높을수록 유사성은 높은 것이고요. 그림 7-15번에 보면은 DNA 혼성화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 A DNA, 생물 B의 DNA를 열을 가해서 이중가닥을 분리하고요. 단일가닥 DNA를 혼합하게 됩니다. 온도를 낮추어 이중가닥 DNA로 재생되도록 유도를 하고요. 혼성화된 정도를 측정을 합니다. 완전한 혼성화가 된다. 이렇게 되면은 두 생물이 이제 동일한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부분적인 혼성화는 두 생물이 연관이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혼성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두 생물이 연관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7-16번은 DNA 탐침을 이용한 세균 동정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플라스미드 안에 살모넬라 DNA 조각을 대장균에 클로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클론이 된 DNA 조각을 형광염료로 표시한 다음에 단일 가닥으로 분리한 DNA 탐침을 준비를 하고요. 미지의 세균을 필터에 옮깁니다. 그리고 세포를 파괴하여 DNA가 노출되도록 하고요. DNA를 단일 가닥으로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DNA 탐침을 미지의 세균에 분리한 DNA가 부착된 필터에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DNA 탐침이 시료에 포함된 살모넬라 DNA와 혼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남은 탐침은 씻어내고 형광을 이용한 살모넬라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균을 동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방법이 DNA 칩입니다. 매우 기대되는 신기술로 DNA 칩 또는 마이크로 어레이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숙주나 이제 환경에서 특정 병원체의 고유한 유전자를 찾아내어 병원체를 빠르게 감지할 수 있는데요. 7-17 보면 DNA 칩이 나옵니다. 수백만 종의 합성된 단일 가닥 DNA 서열이 여기 DNA 칩에 이제 들어가 있고요. 각각의 DNA 서열은 서로 다른 유전자가 지니는 고유한 서열이라고 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체에서 추출한 미지의 DNA를 단일 가닥으로 분리한 다음에 효소로 잘라서 형광염료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미지의 DNA를 칩에 처리해서 칩에 부착된 DNA와 혼성화되도록 하고요. 그러면 형광 표시된 DNA는 칩상의 DNA 서열 중에 상부적인 서열에만 결합을 하고요. 결합된 DNA는 형광염료에 의해 감지될 수 있고 컴퓨터로 분석을 합니다. 그림에 나타난 것은 살모넬라 균주의 항생제 내성 유전자의 미세 정렬 결과입니다. 살모넬라 타이포무리움의 특이적인 항생제 내성 유전자 탐침은 녹색, 그리고 살모넬라 타이피의 특이적인 내성 유전자 탐침은 붉은색 형광을 띠게 되고, 따라서 두 종류의 혈청형 모두에서 발견되는 항생제 내성 유전자는 노란색이나 주황색을 나타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형광, 현장, 현성화, PC 방법이 나오는데요. 형광염료로 표시된 RNA 또는 DNA 탐침을 사용하여 현장에서 미생물을 특이적으로 염색할 수 있는데요. 이 기법을 형광, 현장, 혼성화라고 합니다. PC라고 하는데요. 세포에 탐침을 처리하여 탐침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세포 내에서 그러니까 현장 바로에서 표적 DNA와 반응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PC를 사용하여 특정 환경에서의 미생물의 종류와 분포, 상대적 활성을 결정할 수 있으며 배양할 수 없는 세균을 검출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 동정을 위해서 세포의 표적 DNA와 결합하는 탐침을 처리할 수 있고요. A번 7-18의 형광, 현장, 현성화 그림이 나오는데요. A번 같은 경우가 이제 위상차 현미경으로 관찰된 세균을 황색 포도상 구균의 특정 서열과 혼성화되는 형광 표지 탐침으로 동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한 것이고, 7-19번 분기도 작성이 나옵니다. 이것은 분기도는 생물들 사이의 진화적 유형관계를 보여주는 지도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 그림에 아까 앞에서 나온 7-1번과 7-6의 분기도의 예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보면서 참고하시면 되고,
분기도에서 각각의 가지는 그 가지에 포함된 여러 생물종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징에 의해 규정이 되고요. 과거에는 척추동물 분기도의 화석 증거를 이용하여 제작했고, 그러나 이제 rRNA 염기 서열을 이용하여 화석을 바탕으로 제한된 분리 체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미생물은 화석을 남기지 않으므로 미생물 분기도를 제작하는 데에는 주로 rRNA 염기 서열을 활용을 합니다. 리보좀 작은 단위에 있는 rRNA는 약 1500개의 염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유형관계를 계산을 합니다. 7-19의 분기도를 작성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두 개의 rRNA 서열을 나란히 배열하고 그리고 두 서열 사이의 유사도를 백분율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수평 가지의 길이는 유사도 백분율에 비례하여 그려지고 하나의 마디 R에 속하는 모든 종은 유사한 rRNA 서열을 지니며 이는 이들이 그 마디에 존재하는 하나의 주상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을 시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분 검색표라는 것이 있는데요. 생물의 동정에 널리 이용되고 있고 이분 검색표는 일련의 질문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의 물음에는 두 개의 가능한 답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물음에 답을 하면 다른 질문으로 연결되고 이 과정은 최종적으로 생물을 동정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앞에 이제 7-8번 그림에 아까 봤던 그림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7장은 미생물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1학기 때 했던 거와 또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같이 참고를 해서 보시고 학습 개요 그리고 학습 질문 그거를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레포트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수고하셨습니다.